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황 작가의 단편소설 어느 일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스마트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일수록 강렬함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기대해보며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원이 동석감을 만나는 그날은 유난히 습기 차고 더운 날씨였다. 9월 초순인데도 마치 7, 8월 중순경이나 되는 것처럼 살갗에 닿는 기온이 후덥지근 끈끈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이런 건가 싶었다. 손이 동석감이지만 혜수보다 7살이나 아래인 그녀가 카페에 먼저 나와 있었다. 혜수도 약속 시간보다 30여 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는데 그녀가 앞서 나와 있다니 준비성이 강한 편이거나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에게 긴장하고 있음이라 짐작했다. 활짝 웃는 첫인상이 좋았다. 혜수도 웃으며 말을 건넨다. 벌써 나와 계셨군요. 30분 전인데. 아니요, 이곳에서 선약이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는 거침없이 대답하며 손짓으로 앞좌석을 가리켰다. 사진을 보아서인지 금방 알아보았어요. 혜수가 그녀 맞은편 좌석에 앉으면서 시종 웃음을 머금는다. 그러게요. 나도 혜수 씨인 줄 금방 알아봤어요. 아메리카노 하시겠어요? 내가 결제할게요. 아, 예, 그러세요. 혜수는 속으로 적잖이 놀라면서 카운터로 향하는 그녀를 바라본다. 첫 만남에 거침없이 이름을 부르는 7살 아래의 손이 동석감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비틀어진다. 익숙한 친구나 만만한 지인을 대하듯 스스럼 없는 그녀의 언행이 젊고 발랄한 성격 때문인가 싶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손이동서로 이미 자리한 사람처럼 넘치게 여유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스멀거리며 올라왔던 것이다. 시부모와 함께 살던 큰동서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방 도시의 유명 학원 강사이던 시숙은 주말에만 상경했지만 가끔은 큰동서가 내려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사고를 당한 그날도 지방에서 상경 중이던 동서가 졸음운전으로 갑작스레 역주행을 한 대형 트럭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이다. 아내의 급사로 시숙은 얼마간 방황하듯 휘청거렸지만 노부모가 잦은 병치레로 입퇴원을 거듭하자 지방학원을 접고 본가로 합가했다. 그런데 본가에는 지난 봄에 고등학생이 된 혜수의 외아들 강찬이가 노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부부는 유일한 손자인 강찬을 언제나 자신들의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는 큰아들이 합가했음에도 강찬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그는 여전히 본가 2층의 노부부 건넌방에 머물렀다. 노인들에게 강찬은 귀하디 귀한 혈육이었다. 큰아들 내외에겐 출생이 없었고 둘째인 혜수 부부에게서도 출생은 강찬뿐이었다. 비록 자신들은 아들 형제를 두었을 뿐이지만 그들로 후손이 번성하여 북적거리는 집안을 원했던 노부부에게 강찬은 여명을 지탱해 주는 희망이자 지극한 사랑이었다. 강찬아, 내 큰아빠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우리 집 정손이고 대를 이을 씨종자다. 이대로 우리와 함께 살자. 애미야, 강찬이 다니는 학교도 학원도 바로 우리 동네인데 강찬이 대학 갈 때까지 데려갈 생각 말거라. 강찬에 대한 시부모의 애정과 집착은 병적일 정도로 짬만 나면 혜수 부부에게 못 박듯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교통사고로 급사한 큰며느리 3년 상도 치르기 전에 큰아들 재혼을 서둘렀는데
마침 사귀는 상대가 있다고 했다며 혜수에게 먼저 그 여자를 만나보라고 했던 것이다. 다음 주말에 시호텔 가든에서 약식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집안에서 따로 준비할 일은 없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온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혜수는 귀를 의심하며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바라본다. 다음 주말에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예, 노인들 친척들이 많다니 형식일 뿐이지요. 결혼식 후 바로 본가로 들어가려고요. 이제 강찬이는 작은 댁으로 데려가도 됩니다. 예수는 또 한 번 놀란다. 큰 동석감을 먼저 만나보라던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상대가 시숙이 사귀는 여인이라 해도 결혼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고 시어머니 주문대로 그녀의 품성이 어떨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놀랍네요. 나는 어머님께서 손이 동속감을 먼저 한번 만나보라고 하셔서 신부감이 어떤지 선을 보는 입장인데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린다니. 어머, 우리는 사귄 지 5년 차예요. 그런 건 처음 결혼하는 수처녀, 수총각들이나 하는 얘기지요. 3살짜리 아들도 있는데요. 예? 혜수는 입술을 벌린 채 그녀와 눈을 맞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되듯 멍해진다. 얼핏 죽은 손이동서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서의 교통사고도 이들의 불륜관계와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의혹도 생긴다. 지방의 남편을 만나고 상경하던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였으니 혜수는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소외감이 들었다. 시가족들의 관계에서 자신만 외따로 떠밀려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낀다. 그럼 돌아가신 형님도 두 분의 관계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아들을 아빠 앞으로 입적해야 했으니까. 혼외 자식으로요? 법적 자식으로 당신 아들로 입적해야 하는데 부인이 한참이나 망설이더군요. 형석 씨가 납득을 시켰는지 결국엔 허락을 했지만요. 하지만 이젠 의미가 없어졌네요. 더불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혜수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보다 먼저 그 집 식구가 되었으니 노인들 성향도 잘 알잖아요.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다. 천천히 마시고 가세요. 다음 주로 결혼식이 결정되고 보니 일이 너무 많아요. 혜수는 시종 얼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한다. 처음 만났는데 예의가 없네요. 내가 67살 더 먹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초면인데 이름도 자기소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가 차도 마시기 전에 일방적으로 일어서다니요. 예? 아니, 손이동서에게 지금 예의가 없다고 했어요? 어머, 기막혀. 그래요. 나 최영미예요.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 핸드백을 어깨에 걸던 그녀가 화르르 놀란 표정이 되어 비로소 자기 이름을 대고 느릿하게 말을 놓기 시작한다. 아직은 동서 아니잖아. 뭐 이런 싸가지가 있어? 아무리 막대 먹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혜수도 반말로 받는다. 어머, 어머, 왜 소리를 질러?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혜수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거칠게 젖히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앞에 대로에서 택시를 잡는다. 내가 좀 심했나? 아니지. 먼저 건드렸어. 못 배워 처먹은 싸가지 없는 년.
아들까지 두었다고? 강찬이를 데려가라고? 혜수는 그들 사이에 이미 아이까지 두었다는 말에 유독 예민해진 자신의 상태가 이성적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심기가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결혼 후 줄곧 불임 상태인 큰동소 내외를 두고 남편은 형이 정자수가 모자라 거의 불임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자신도 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찬이가 집안의 유일한 자손일 수가 있으니 유독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형의 아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3살이라니 이는 분명 축하해야 될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모를 불쾌함과 불편함이 끊임없이 흉중에서 꿈틀거리니 혜수 자신도 알 수 없는 심사였다. 복잡한 심경이었다. 혜수에게 친동기처럼 다정하던 맏동서가 남편의 불륜과 혼외 자식을 당신의 자식으로 입적하기로 한 것을 비밀로 했다는 점과 좀 전 여자의 말들이 허황하게 들리면서도 이제 본가에서 강찬을 데려가라던 그녀의 당당한 통보에 이거라고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이 흉중을 긁었다. 저물녘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이제사 집에 들어왔구나. 어떻느냐? 건강하더냐? 목소리는 젊고 밝더라만. 아직 30대니 젊지요. 아주버님과 부산에서 이미 살림을 차리고 있었나 봐요. 뭐라고? 하긴 처녀 총각도 아니고. 노인은 관대했다. 음색에서 차라리 잘 됐다는 안도감까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어린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듯 언급이 없었다. 혜수는 아이 이야기는 삼켰다. 남편과 먼저 협의해야 될 것 같았다. 당신 형에 대해 희귀정자 운운했던 적이 있어 잘못 발설하면 혹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밝고 반색을 했다. 잘 됐네. 새님 같은 우리 형에게 여자와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 재주도 있었구먼. 아들을 입적하기로 했다면 우리 형수님 속 많이 끓였겠다. 그 유별난 여자가 이제 당신 모자가 본가에 들어가니 우리 찬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합디다. 그야 당연하지. 우리 강찬이 이제 해방됐네. 녀석이 착해 빠져서 한마디 거역도 없이 노인들에게 앵간히 신경 쓰며 잘하잖아. 하지만 찬이 학교와 첼로 학원이 바로 본가 이웃에 있잖아요. 본가에 그대로 있어야 훨씬 시간과 에너지를 벌 수 있다고요. 혜수는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하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다. 강찬을 데려가라던 최영미의 당돌한 말투가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그 불쾌함에 대한 반사적인 방어 기제였다. 그것도 그렇군. 그런데 아주버님도 형님도 혼외 자식 정손으로 입적까지 하면서 어째 시어른들과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혜수의 물음에 남편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어, 그렇네. 손이 귀한 집안에서 가족 모두의 기쁨일 수도 있는데 왜 숨겼을까? 돌아가신 형수님한테는 고통이었겠지만 좀 그렇긴 해도 생각하기에 따라 배 아프지도 않고 아들 한 명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혜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남편을 무심히 바라본다. 남편의 불륜에 고통스러웠을 큰동서의 심중 따위보다 자손에 대한 애착이 우선이다.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 혜수는 한숨을 뿜어낸다. 아버님 어머님이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좋아하시겠네. 본인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당신은 아예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겠지. 그러지 뭐. 시종 만면에 웃음이 흐드러져 있는 남편을 살펴보던 혜수는 회오리 치는 감정들을 다독이며 침묵해 버린다. 자신이 바라던 남편의 반응이 아니라 해도 너무나 천연스런 그의 모습이 차라리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혜수보다 7살 연하인 최영민은 큰동서의 자격으로 정확히 열흘 후에 본가로 입주했다. 예식장에서 친인척을 초청하여 저녁 만찬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고 호텔에서 1박 후 다음 날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합가한 것이다. 아흔의 시부와 팔순 중반의 시모는 첫 결혼에 실패했으나 아들과의 동거에서 태어난 아이를 품고 들어온 최영미를 넘치게 총애했다. 더욱이 아이에게 쏟는 노부부의 사랑은 눈물겨울만큼 헌신적이었다. 강찬에게는 어려도 대를 이을 종손이니 형이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 아이를 품에 안기 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문의 종손이었던 강찬은 부지불식간 허망하게 아래 서열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속 없는 강찬은 3살배기 어린 동생이 참으로 귀엽다고 했다. 혜수는 다시 한번 강찬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시부모에게 밝혔으나 노부부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유는 언제나처럼 강찬의 학교와 학원이 근거리에 인접해 있다는 것과 어린 종손도 강찬을 잘 따르니 형이 돌봐주면서 함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 강찬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무례하게 입질을 했던 최영미도 더는 말이 없었다. 문제는 강찬이 본가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었다. 남편도 시부모와 강찬의 뜻대로 본가에 그대로 살게 두자고 했다. 사실은 혜수도 강찬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미로서 강찬을 품고 싶음도 사실이었다. 문득 그녀는 10여 년의 결혼 기간 중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욕구나 의견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혜수는 남편을 향해 도대체 나는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무엇이냐 따졌지만 남편의 대답은 강찬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도 이제 일을 가져요. 취미생활이든 뭐든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요. 라고 했다. 남편은 혜수의 정색을 단지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춤사위로 단정짓는 듯 했다. 혜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죄이기 시작했다. 친자매 같던 손이동서의 교통사고 사망 이후인지 7살 아래의 새동서 모자가 본가로 들어오면서부터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어떻든 답답하고 질척이는 수렁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보듬어 평온하길 원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헤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넘치게 당당하고 사뭇 발칙하게 느껴지는 7살 아래 손이동서라는 여자와 어린아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의 존재는 어디론가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격심한 소외감이 그녀를 휘둘렀다. 남편의 말대로 무엇이든 배워보고 즐기고자 구청의 예술재단과 문화원의 프로그램을 뒤졌지만 잡히는 것은 없었다. 세상 밖으로 떠밀려진 짐덩어리와 다름없다는 소외감과 불안이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수는 스스로를 자해할 것 같은 공포에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그런 심정으로 강찬이 있는 본가로 향했다. 잔디마당이 있는 본가에는 3살배기 어린아이와 강찬이 뜰에서 놀고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혜수를 발견한 강찬이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넘어지듯 달려와 그녀를 얼싸안았다. 주일이라 어른들은 모두 성당에 갔다고 했다.
찬아,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돌봐주고 있니?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참 귀여워. 그런데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내가 보고 싶어서.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거든. 학원도 일주일 쉬어.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그랬구나. 혜수는 여드름이 삐죽이는 16살 키 큰 아들의 뺨을 어루만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듬성한 눈썹과 선한 눈매, 관자놀이 주변에 몰려있는 여드름까지 남편과 시부와 판박이다. 쩡!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관통하며 전신이 긴장되고 머리끝이 곤두섰다. 찰나지간 한 줄기 빗살이 그녀의 눈에서 뿜어졌다. 혜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소변이 급한 듯 화장실로 향한다. 이어 빗꽂이에 꽂힌 남자빗을 뽑아 엉켜있는 머리칼을 훑어 코트 주머니로 넣는다. 시부의 백발 머리칼이 아닌 시숙의 검정 머리칼이다. 어른 칫솔 2개와 아이 칫솔 1개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빗을 들고 나와 잔디마당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어여쁘다며 아이의 머리를 빗겨준다. 그리고 빗에 물린 아이의 곱슬기가 있는 머리카락을 훑어 왼쪽 주머니에 보관한다. 강찬은 2층 방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섞일 염려는 없었다. 혜수가 본가에 들를 때는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주말에는 곧잘 들렀듯이 우선 강찬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심장을 죄는 듯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최영미 모자가 입조한 이후에 집안 분위기도 둘러볼 참이었다. 강찬은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사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혜수는 다음날 국립과학연구소에 수고한 머리칼과 칫솔로 친자 확인 감정을 의뢰했다. 결혼 5년여가 지나도 아기가 없는 시숙 내외를 두고 남편은 형이 무종자의 불임남일 수도 있다고 말했음이 어른들 부재에 집안에 들어섰을 때 불현듯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그리고 강창과 그 아비의 눈매가 판박이라는 깨달음. 최영미가 아들이 있다고 말하던 그때도,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도 의혹을 떠올렸지만 이렇듯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었다. 3주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 그들의 유전자는 1%의 오차도 없이 정의롭게 판결했다. 3살 어린애의 유전자에는 시숙의 흔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법적 문제며 엄청난 사단의 해결 과정이 펼쳐지겠지만 혜수는 참으로 간만에 깊은 우울증과 소외감의 강박에서 느슨해지는 자신을 느낀다. 늦은 가을녘에.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첫 단추, 첫인상, 그리고 겸손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 상대방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운이라는 것도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미움도 이쁨도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는 말처럼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예쁜 마음밭 일구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